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택배 기사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택배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 속에서 택배 기사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지금이라도 시급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 짚어주실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영건 대표,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젠 택배 부산 강서 지점에서 일하던 택배 기사가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늘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특히 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좀 이번에 지금이라도 뭔가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유서를 남겨놓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유서를 좀 보면은 지금 저희 화면에도 지금 종이에 유서를 남겨놓은 그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유서에 보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에 대한 고충과 울분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국가시험 봐야 되고 차량 구입도 해야 되고 전용 번호판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또 대리점 갑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한여름 정말 더운데 거기서 중노동하는 상황에서 중고 에어컨조차도 사주지 않고 또 하차 작업하는데 그걸 끊고 아주 모욕적인 행위까지 자신에게 했다라는 얘기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올 들어서 벌써 이제 11번째 택배 기사 사망 사건인데요. 과로사로 추정되는 앞에 10분과는 달리 이분은 또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빌면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유서를 보니까 A4 용지 석장을 썼다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월 수입이 200밖에 안 됐다. 그래서 보면 자기 경비가 이제 차를 이제 리스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아까 번호판, 세금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이분이 한 160만 원 정도 월 지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게 200만 원이 안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 택배 기사가 그렇게 수입이 적으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입이 적었다는 건 이 지역만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둘째로는 보면 이 구조입니다. 보면 이분이 500만 원 보전금에 권리금 300만 원. 물론 이제 또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다른데. 네네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수입이 적으니까 그만두고 싶다 그랬더니 또 위약금을 1,000만 원 내놔라 그러고요. 저는 또 정말 또 놀랐던 거는 어쨌거나 계약 기간이 1년이거든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 관계 해지돼야 되는데 또 후임자를 또 반드시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게 계약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건 그야말로 좀 불법 계약 같은데 그런 정도로 엄청난 불평등한 그런 계약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분이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진상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저는 진상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요즘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택배기사들의 그 노동량 실태 분석이라든지 혹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특히 이분의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평등한 계약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계약을 감수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택배 회사인 CJ 대한통운의 경우에 상반기에 물론 노동은 1년에 3,800시간에 엄청난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택배기사 수입이 평균 690만 원이라고 상반기에 월 평균이 나는데 이분은 그 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만 원의 위약금에 권리금에 보증금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그 구역을 맡아서 이제 하는 그런 구조인데 했다는 게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그리고 현황 조사부터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택배 기사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택배 회사들의 소속된 직원처럼 보이는데 막상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권리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대단히 무겁고 암울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가 사실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여전히 70년대, 80년대 열악한 노동 현장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분류되는 노동자 선과 관련해서 정확히 제대로 그 노동자의 지위를 갖다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로젠 택배에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로 분류되기는 보다는 뭐 소장, 대리점하고 계약하는 단독적으로 계약하는 소장 또는 뭐 기사 이렇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고 또 한편으로 사실은 이 로젠 택배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보증금도 내야 되고 권리금도 또 내줘야 되고 또 그만두고 나갈 때는 새로운 사람을 반드시 구해줘야 되는 이런 것. 새로운 사람 구해주는 부분은 80년대 초기까지 있었던 거의 노예 계약서들입니다. 실제로 뭐 회사에도 직원들 휴가 가려면 반드시 네 후임자 구해놓고 일할 사람 구해놓고 휴가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던 해당 지역을 비워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지역을 비워놓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노예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산업이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직접 우리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송의 문제가 배송의 역할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이 시점에 이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동, 뭐 한 13시간, 14시간, 뭐 통계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데는 뭐 그보다 더 하게 되고 그러면은 뭐 주간에 한 100시간 정도 일하게 되고 한 달 하면 400시간 일하면 이건 뭐 거의 그래서 그 전에 10분들이 다 가로사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52시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주 5일제 하고 40시간인데 52시간까지 한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그다음에 노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혜를 모으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장기간 노동에 가로사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서울 택배기사님들, 택배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 시간입니다. 지금 이게 2017년 말 자료니까 코로나 이전인 거죠. 그래서 뭐 언택트다 비대면이다 하면서 택배가 급증하기 전의 그렇습니다. 데이터인데도 OECD는 뭐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노동 시간보다도 월등하게 거의 2배 수준의 노동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평론가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오늘 하는 이슈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요한 이슈지만 무거운 이슈고 지금이라도 뭔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안타깝게 인명사고를 당하시게 된 상황은 이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른바 언택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대에 택배기사님들이 사실은 경제 실핏줄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단적으로 추석 앞두고 이분들이 총파업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면서 설득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몫은 굉장히 큰데 맞습니다. 단적으로 지난해 우리 국내 택배 물동량을 보면 27억 9천만 개의 택배 상자가 오고 갔어요. 그러면 27억이요? 27억 9천만 개.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미 상반기에만 16억 상자가 배달을 마쳤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아마도 예상컨대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서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분들의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추이를 그래프로 봐도 매년 택배 물동량이 10% 이상 늘어납니다. 그 사이에 택배 회사도 성장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소비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총알 배송으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를 얻었는데 중간에서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모순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방치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택배 산업이라는 걸 산업적으로 키울 필요성도 있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까지 코로나19라는 이 방아쇠가 된 사건 같은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비용을 더 치르든 아니면 사람을 늘리든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소비자가 좀 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 묻는 작업이 시작돼야 할 거고 오늘 CJ 택배 그 회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과는 국민이 아니라 택배 기사들에게 해야죠. 네. 그 회사에서 분류 작업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택배 기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떠넘겨 온 그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뭐 세 분이 말씀해주신 지금 뭐 아주 장기화된 문제들이 있는데 또 큰 문제는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만두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택배 힘들면 그만둬라. 그러면 그런 댓글들도 있고 많은데 하지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그만두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얘기를 앞서 해줬거든요. 그 뭐 해당 지역에 내가 그만두게 되면 이 지역을 이 구역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를 찾아놔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런 구조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형적인 불평등 계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사실 우리는 로젠 택배, CJ 하면 그 기사들 옷 입고 오면 당연히 거기 고용돼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계약 관계에 의해서 자영업자로 등록을 하고 건당 택배 한 건당 얼마나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더 하셔야지 돈을 벌 수 뭐 있는 입장에서 구조예요. 보면 한 건이라도 더 해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자영업자니까 네 책임이지 회사 책임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그 임금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이 둔갑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까 주 52시간 말씀하시면 주 52시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막상 보면 그렇게 잘 보호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이런 데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법의 보호가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차제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정확한 실태 조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불평등한 고약 아니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그만두는 것이지 어떻게 위약금도 내야 되고 권리금 보증금 다 날리고 심지어 후임자까지 구해야 되고 이런 계약은 제가 볼 때 뭐 지금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정부가 물론 경제 활동에 사적 계약에 너무 많이 개입해서는 안 돼.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입해서 이런 불평등 계약하고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고 근로자들이 좀 더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구역에 이를테면 하루에 1000개면 그 1000개 해야 되고 100개밖에 없으면 100개밖에 없는데도 굶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자기 근로 여건이 안 되면 1000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조금 배송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당일 배송이 안 되고 2, 3일 걸리더라도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배송한다는 이런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국민들도 너무 빠른 것 좋아하고 또 업체 간에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국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소비자는 편리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어떤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정말 택배 노동자들 근무 강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요금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법이 나서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도 표준 계약을 만들어서 맞아요. 이런 근로자들 보호해야 되고 예. 너무 지나치게 고객 편의만 너무 시장 경쟁만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규제를 막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한테 이 자리를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누군가 찾아놓고 가라. 아니면 저한테 뭐 위약금으로 얼마를 내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할까. 이걸 이 자리를 그만둘 수 있을까? 그만두고 싶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갑질 사례고 사실은 노예 계약인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이제 새벽 배송으로 해가지고 택배 이렇게 물건 와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뭐 총알 배송 네. 이렇게 참 돼 있고, 반갑지만 그 우리는 일을 오늘 밤에 해주시는 분이 주문해도 계신 내일 거니까. 아침에 도착하는 이 택배를 하는데 그걸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살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못한 것이고 이 가로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만두고 다른 데일 때도 다른 사람 구해지는데 당장 오늘 내가 아픈데 또는 뭐 내일 내가 아픈데 배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구하지를 못해요. 그럼 아파도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내일 모레도 또 아파. 그래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못 구하면 그러다 보니까 가로사로 갈 수밖에 없고 심하게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표준계약하고 그리고 정부가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들과 관련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노동자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플랫폼 노동자들 결코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뭐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새벽 4시부터 뭐 한 4시간도 못 자고 20시간 가까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노동자들의 인권,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너무 단가가 내려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단가와 관련해서도 제한을 해야 되는 문제.
또 일주일에 뭐 최소한 하루 정도는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많이 바뀔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일 거고 그렇다면 택배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을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면 한 사람이 맞는 물량을 줄여주는 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물량을 배달을 해도 정작 손에 쥐는 게 없다. 앞서 그 택배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직 의사가 있는 게 너무 일이 힘든데 손에 쥐는 수익이 얼마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이 택배 회사가 여러 가지 고용이나 수익에 대한 부담을 나눠지기 위해서 중간에 대리점을 두고요. 그렇죠. 그 대리점이 이른바 소장이라고 하는 택배 기사들을 모집해서 이제 유통회사하고 택배회사가 나눠 가진 그 몫에서 다시 한번 그 택배사 몫을 대리점 목, 기사 목 이렇게 촘촘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비자가 배송료를 2,500원 냈다 하면 유통업자가 한 반 정도 가져가고 택배회사가 반 정도 가져간다고 하는데 약간 더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대리점 좀 떼주고 그 나머지가 택배기사한테 가는 구조니까 물동량이 늘어나도 실제로 손에 잡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몇백 원을 주기 위한 네. 그렇죠. 거네요, 노동 그리고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단계에 이른바 옛날 표현으로 마름을 두는 거는 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그 부담을 아래로 떠넘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가하는 와중에 거죠. 이번에 부산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의 경우에도 그 작은 지점에 점장, 부점장 등이 있었는데 부점장이 나한테 커피컵 던지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회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면 그런 식의 갑질이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는 거 오히려 방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택배의 수익을 나누는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하면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택배 사업의 대리점이라는 것도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예. 소비자가 사서 돈을 내고 그 최종적인 배달은 기사가 하는데 중간에 이른바 거간꾼 역할을 하는 거죠. 거간을 해서 양쪽에서 수수료를 떼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들이 가져가는 몫이 정당한가에 대한 얘기도 필요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가 끼어들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니 일하고 싶은 사람 더 일하게 하고 5일 일하고 싶은 사람 5일 일하게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불공정 계약서 들여다보고 예. 고용노동부가 노동제도 구조 개선에 들어가고 국세청은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산재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담 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5대5로 돼 있는데 예. 이분들이 사실상 고용돼 있으면 회사가 부담하게끔 그렇게 정리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상반기에 택배사들의 그 영업이익 규모를 보면 21에서 34%까지 늘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서. 아무리 물량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네. 사람들은 죽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 구조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택배 기사님들을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소비자들이 만나는 경우는 보통 택배 상자가 놓여 있는 걸로만 그렇습니다. 보지 중간 과정을 잘 모르세요. 보면은 뭐 분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옥의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상하차 작업까지도 맞습니다. 해야 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굉장히 다단하게 복잡다단하게 있는데 사실 너무 노동 강도가 높고 그에 비해서 쥐는 건 너무 적고 그리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여당 쪽에서는 택배 노동자 관로사를 줄이기 위해 토요 근로를 해야 된다. 토요 휴무를 해야 된다. 네. 현재 토요일날 일하고 있는데 이 근무를 없애자라고 하는데 이러면 또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런다고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냥 줄어들죠, 토요일에 진짜. 근무만 안 하는 거지. 그러면은 월요일날 엄청난 물량을 금토일 쌓인 물량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쉽게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일단 언택트 시대고 뭐 추세가 그런데다 코로나로 말하면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는 네네. 거고.
그리고 또 보면 택배회사들이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전년 대비 이익이 30% 정도 평균 늘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그 이익 부분을 좀 떼가지고 근로자들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 1인당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1인당 물론 택배 인력도 계속 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예.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이 속도를 늘지를 못 못하니까 쫓아가는 거죠. 1인당 감당해야 되는 몫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 심플하죠. 1인당 감당해야 될 몫 혹은 노동 시간을 법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데 대기업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제는 이 철저하게 잘 도입이 되면서 왜 인데 안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규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1인당 하루가 몇백 건 이상은 못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물류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배송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에. 근데 분류 작업하는데 한 6시간 걸리고 또 배송하는 7, 8시간 그래서 하루 평균 13시간을 노동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분류 작업의 경우에는 또 지금 CJ가 일부 도입하고 있는데 자동 분류가 가능하다는 네네. 거죠. 물론 투자비가 많이 들긴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렇게 돈 많이 잘 벌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택배사들이 자동 분류 기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차제에 과거에 자동 분류 기기가 없었을 때 대법원에서 분류도 택배 작업의 일환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그래 지금 분명히 새로운 어떤 첨단 문명의 기기가 등장했고 이미 우체국 쪽은 다 이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불가피하게 당분간 분류 작업도 계속 기사들 해야 된다 그러면 분류 작업하는 단가하고 배송 작업하는 단가를 분류해서 분류를 자동화하는 데는 배송 건당 얼마 주고 분류가 있으면 그 서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그러니까 분류 해가지고 작업에도 수당을 그렇죠. 지급하는 분류 그런 게 작업에도 필요하다는 뭐 시간당으로 말씀이신 하든지 거죠. 건당으로 하든지 예. 그렇게 수당을 분리해가지고 주고 그래 전체적으로는 노동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특배사들이 손해가 보지 않게끔 이런 어떤 표준 계약서에서 저는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특히 이제 뭐 전세 인상률 너무 같은 지나친 개입은 하지 그런 말아야 것까지는 된다는 반대지만 말씀이시죠. 이런 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건 개입을 해야 해야 되지 되고. 않겠나. 예. 그래서 가급적 자동화를 도입하고 수수료 체계도 분류 쪽하고 택배 쪽 나눠 가지고 각각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게 하고 최저 근무 시간, 보다 최저 임금을 정해가지고 예. 그건 좀 강하게 이용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그런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 그러면 뭐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그런 네. 투자는 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무런 규제가 없이 그냥 정글로 자유 경쟁에 맡겨놓으니까 가급적이면 택배사 경쟁이 붙어서 한 시간 더 빨리 배송해야 되고 10원이라도 싸게 배송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부담을 고스란히 택배 근로자들이 다 안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구조가 생기고 있는 거죠. 사실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택배를 받으시는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사태에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댓글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늦게 받아도 되니까 조금 천천히 주세요라고 해서 문자를 주시는 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택배비를 현실적으로 해서라도 택배를 좀 비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택배 요청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이런 사태들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차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아들도 한진 택배 하는데 그만두려고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후임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는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빨리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 중노동부에서 이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사실은 노동부가 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아까 메이저 이제 택배사가 뭐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이런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잠깐 좀 이슈가 됐었지만 우체국 택배, 우리 우체국에서 배달 그 집배나 인력 부족 파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응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우체국 택배를 기준으로 좀 임금 구조라든지 근로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토요일 날 다 하시면은 월요일 날 또 물량이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 하면은 인력을 좀 적절히 배치해서 인력을 늘려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계속해서 저 많은 물량을 갖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새벽까지 이렇게 돌리게 할 수는 안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자꾸 그렇게 도급 계약으로 피해가 가지고 기업들이 이익은 다 챙기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구조. 저 사람은 죽어도 우리 노동자가 아니고 나하고 계약 관계가 있고 뭐 소장이랑 그럴 사람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직원보다도 훨씬 못하게 대우하고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깨기 위해야 됩니다. 또 이 노동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집단적 교섭의 영역에서 단체 교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중앙 단위에서 좀 뭐 전국 택배 노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택배 회사들 사용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표준 규범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 못하면 독일처럼 노동법 안에 집어넣어서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은 좀 노사가 좀 합의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택배 회사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국 택배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 노동조합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최소한의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지금 2020년에 노동하면서 가로사로 인해서 죽어가는 어떤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일하는데 어떤 노동자들은 1년에 4,000시간 일하는 이런 구조로 계속 끌고 가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평론가님? 지금 택배 기사들 구역 단위로 나눠져 있는 암암리의 구역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렇죠. 권리금 주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량 많은 지역은 권리금 비싸게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구조부터 바꿔야죠. 그러니까 개당 얼마나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역이 아니라 개수로 정리할 수 있게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게 이 질서를 좀 바꿔야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말씀해주신 네. 뭐 권리금, 보증금, 또 그만두기 위해서 위약금 이런 구조 자체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택배 회사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형 택배 회사,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200개를 만약에 배송을 한다고 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타 회사에서 만약에 100개를 배송하는 물량을 받았다 하면 그 시간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CJ는 단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람이 배송 물량을 신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배송하기 좀 쉬운 지역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똑같이 물량이 늘어나도 CJ 택배의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좀 덜하다고 치면 로젠, 지금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분이 로젠 택배였고 또 30대 근로자는 한진 택배였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훨씬 넓다는 거죠. 그러면 적은 물량을 배송하게끔 배정을 받아도 이분들의 노동 강도가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로 층층이 배달하는 거하고 빌라에 생수 배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노동 강도 훨씬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배송의 어떤 날짜, 시간 이런 것들도 촌각을 다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소비자가 나는 딜레이 배송을 신청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량을 정해놔도 구역 안에 있는 걸 내가 다 오늘 커버해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가 딜레이 배송을 나는 괜찮다. 나 내일 받아도 되고 모레 받아도 된다라는 걸 클릭할 수 있는 그런 걸 작게 만든다든지 배송비에 빠른 배송을 받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든지 이게 아마존 프라임이 하는 방식이죠. 네네. 그리고 택배 회사의 경우에는 그 분류 상하차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대로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죠. 네. 사실 지금 뭐 분류 작업, 상하차 작업 이런 것들은 마치 봉사 활동처럼 그렇습니다. 수급을 제대로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처럼 돼 있는 이 구조도 좀 문제잖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 택배 유통 구조가 이렇게 전근대적 이거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지금 2020년인데. 2020년이고 앞으로 언택트 시대인데 물론 저는 당연히 물론 이제 꼭 정규직은
좋겠지만 네네. 뭐 정규직이면 더 좋겠지만 그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직인 형태는 고용해서 임금을 받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그리고 말씀드린 한 구역에서 구역 이렇게 뭐 독점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이 뭐 아프거나 그러면 그 지역 팩대가 배달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것들 조금 유연하게 어떤 지역을 커버하는 뭐 택배 기사들 여러 명을 두 가지고 조금 업무량이라든지 뭐 이런 휴가 일수도 좀 조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고용해서 계약직이 할지라도 고용해서 근로하는 그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산재라든지 그 고용보험의 상당 부분을 또 회사랑 같이 부담하는 물론 지금 현재 뭐 권리금, 보증금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체계를 바꾸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전 근대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계약 구조를 네, 조금 바꿔야 근대적으로 되는. 바꿔가지고 좀 어떤 그 계약직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혜택이랄까 이런 건 주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제 전반적인 이 물류 노동자들,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를 바꾸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사실 뭐 노동계획이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제 뭐 또 그냥 은발의 오줌 니기식으로 그냥 실태 조사하고 뭐 그냥 미봉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이참에 강구해 보면 그런 걸좀 어떨까. 해야 된다. 예, 뭐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굉장히 택배 노동 자체가 어렵고 무겁고 힘든 네. 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 수 있나라도 궁금했는데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걸 제외하는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 이번에 대필로 작성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좀 됐는데 대필 여부가 아니어도 이 택배 기사들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 자체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산재보험을 비롯해서 고용보험이 다 강제보험인데 이제 노동자냐 아니냐 해가지고 노동자가 아닐 경우에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전체 뭐 입직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산재보험 재해 신청한 거 보면은 뭐 5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재해자들이 4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9.72%가 적용해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재라는 것이 뭐 지금 이제 보험료,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 요율이 뭐 위험한 업종 같은 경우는 대단히 높고요. 강압에 뭐 탄광에 일하는 이런 분들은 높고 이제 제조업은 한 1% 정도 되고 뭐 택배나 운수업 같은 경우는 2%대, 3%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갖다 원래는 사용자가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택배의 구조들은 내가 니네들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반씩 내자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 택배 노동자들이 자신 월급 받아오는 데서 또 산재보험료까지 떼고 이렇게 부담들어 보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돈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안 하는 거네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사용자들이 이게 뭐 1% 이상을 사용자들이 절반 정도 내다 보니까 그걸 내기 위해서 야 니네들 뭐 그 다칠 일이 뭐 있겠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보면 대필해가지고 네, 뭐 그러니까요. 나는 적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내도록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건 전부 강제보험으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실제로 산재의 사고라는 게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또 사고가 나면은 대단히 큰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재보험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그걸 갖다가 이익에 좀 남기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배제시키고 떼묵가는 이런 행태가 언제적 노동이고 언제적 자본가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고 CJ 뭐 저 대국민 사과하고 뭐 로젠 뭐 다 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관리감독에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외 규정을 둔다는 자체가 이미 사각지대를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예, 덧붙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4개 직종 그 택배 기사를 포함해서 뭐 보험 설계사, 방문 뭐 판매하는 이런 특고직이라고 분들은 뭐 불리는. 특고라 네, 그래 특수고용. 특별 고용직이라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면은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근데 통계를 보면요. 그래서 한 80% 정도 가입 안 하고 있어요. 20%만 네네네. 가입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 전체 산재율은 재해율은 0.58%인데 작년에 이 특고 직종은 1.95%예요. 4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실제로는 사고는 4배 가까이 나는데 80%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강제적으로 예외를 두고 강제적으로 다른 일반 어떤 근로직보다 강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이 특고 직종이다. 특히 뭐 택배 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이제 그 특고 직종 중에서도 위험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를테면 이제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은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그렇겠죠. 육체적인 위험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 상대적으로는 경우는 조금 더 적겠죠. 낮고 요율이 네네. 뭐 택배 기사 좀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도 저는 강제적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하면은 택배기사, 택배 근로자분들이 많이 저항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돈을 조금 지출을 아끼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안 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뭔가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원래 사용자가 10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뭐 펜법을 내가 써가지고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용자가 식으로 아니라고 하는데 피하고 이 부분은 명확히 사용자로서 규정해서 노동부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택배기사들의 사회보험 현황 2017년께 나가고 있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체계 시스템 안에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를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른바 4대 보험이잖아요, 저게. 그렇죠. 4대 보험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라고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건데 그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건 우리 사회의 노동구조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건 노동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정부가 정작 꾸준히 간섭하고 끼어들었어야 할 부분에는 눈 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정말 대호각성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고 택배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지간히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지간히의 정도를 벗어나면 외부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사람이 죽어나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적된 문제가 어느 날 크게 골마서 터지면 굉장히 크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틀어진 구조개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스스로 먼저 돌아봤어야죠. 그리고 산재보험은 말씀하신 데 100% 공감하는 것이 4대 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사용자 100% 부담으로 돼 있는데 이 특수고용직만 반씩 내게 돼 있거든요. 예. 이번에 대필 의혹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 참 안타까운 사연이 3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야 돼서 그걸 추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년치를 한 번에 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3년치를 한 번에 내야 이분이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럼 부담이 상당히 클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보시려면 그동안 미납하신 거에다가 이자까지 한 번에 내셔야 혜택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 한 사람당 3년치 밀린 보험료가 75만 원이에요. 75만 원이요? 75만 원인데 이게 부담이 될 정도로 수익성이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사람당 3년 동안 75만 원이면 1년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택배회사 혹은 대리점은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보험을 안 방식으로 받겠다는 책임을 식으로. 미뤄왔던 거죠. 이 경우에는 택배회사 원청이 책임지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좀 명확히 해주면 좋겠고요. 네네. 일단 분류, 상하차 작업, 사람이 좀 더 들어와야 한다는 거 명확히 해주면 좋겠고 노동의 강도나 아니면 배송의 속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지급하는 택배비에도 차등을 좀 두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택배 서비스를 빨리 받으면 그만큼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비용을 지불하는 뭐 그런 구조가 다만 필요하다는 여기에서 말씀이신 택배회사가 그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한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택배회사가 CJ가 2분기에 택배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102.4%가 발생을 했어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택배회사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수익적인 부분의 급증, 요즘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그렇게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 거기에는 이 택배 근로자들의 희생이 네.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청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이거를 부담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부담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과연 뭐 법적으로라든지 이거를 부담을 100%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고용한 형태가 아니고 대리점이 있고 건너잖아요, 지금. 대리점에서 또 자영업자 형태로 택배 소장님이라고 말은 모시면서 그렇죠. 구역을 담당하게 하고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권리금 보증금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불평등한 계약으로 쉽게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쪼고 있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유통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보면 이제 그
택배 산업은 저는 일종의 네트워크 산업이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뭐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있지만 통신 같은 경우에 통신사가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깔려고 인프라가 그러면 있어야죠. 중소기업들 참여하기 어렵거든요. 뭐 컨소시엄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중소기업 지금 택배사 너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몇 개 정도 구조조정을 해서 큰 택배사들하고 그 대신 대기업은 대기업에 해당되는 그 규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거 철저하게 주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택배 기사들도 뭐 정규직 아니면 하여튼 계약직이라도 임금 노동자로 흡수하고 근로시간, 뭐 임금 혹은 근로조건, 처리 물량 이런 것들 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류 부분은 상당 부분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영세한 조그만한 그 택배사들은 이런 분류 시설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전국 단위로 네. 몇천억이 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보면 빅3 정도나 물류 자동 어떻게든 분류 할수 시스템이 가능할 있을까. 걸로 보고 네. 영세업체들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영세업체 M&A를 통해서 그걸 좀 키우고 정리를 좀할 대기업들 필요가 위주로 있다는 가되 거죠. 그 종사원들의 대우를 좀 철저해주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물론 그 과정이 현재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복잡하겠죠. 복잡하고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구조 계획을 하는 것하고 그냥 그때 그냥 은발에 오줌 내기식으로 막 이렇게 시끄러우면 조금 미봉책 내놨다고 하는 것 다른 게 그렇게 하면 안 차제에 된다는 환경부에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장기적인 어떤 그 구조 계획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를 지금 원청이 될 수 있는 택배 회사들에 좀 뭔가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로드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때마침 지금 시즌이 국감 시즌입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뭐 택배 기업에 있는 뭐 대표라든지 관계자들을 좀 불러서 추궁할 건 추궁하고 질문할 건 해서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안 불렀죠. 이번 국정감사 환노위 국감에는 택배회사 대표가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쿠팡 물류회사 임원, 물류센터 임원이 채택됐는데 쿠팡은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와는 조금 비껴가 있는 비껴가 있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산재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 다른 4대 보험은 다 3가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다 노사가 절반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특별히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내게 한 이유가 당신들이 일 시켰으니까 아프면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예.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대법원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입법적으로 국회의원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국감에 노사를 불러가지고 들어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한 축으로 처리할 거. 그래서 반드시 산재보험료는 이거는 사용자가 내라. 100% 이거는 지금 현재 내는 걸로. 네. 법이니까 당신들이 도급 계약을 하든 근로계약을 하든 상관없이 산재보험료는 100% 가입시키고 보험료는 사용자가 내라 이렇게 결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이 주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쉬도록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단체 교섭을 해라. 그래서 사용자 대표하고 사용자들끼리도 좀 단체를 만들어서 협의해서 뭐 표준 규준을 만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과 관련한 부분들이 그것이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급속하게 퍼지는 과정에서 미국 같은 데에도 주별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입법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미국의 우버라든지 우리의 타다라든지 이런 플랫폼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노동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대법원 판례나 기다려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풀든지 아니면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서 단체 협약으로 합의해라. 이렇게 하는 지시들을 갖다가 해내지 않으면은 계속 노동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밖에 없을까요? 일단 제도적인 게 기반이 돼야 고쳐나갈 수 있어요. 기업의 자정 능력에 맞춰 놓기에는 이미 그때가 너무 지나갔다고 지났죠. 보고요. 예. 글쎄요,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분들에게는 얼마나 남의 얘기 같이 들릴까. 수조원대 금융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계를 걱정하다 못해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까지 나오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국회가 지금 우리한테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그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 대통령의 주문도 있었으니 뭔가 액션이 있겠습니다만 예. 이럴 때는 정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이때 뭔가 정확하게 제도 개선의 방향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교수님도 마지막 짧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국회에서 저는 뭐 꼭 우리나라 국회가 문제가 꼭 CEO만 부르려고 그러는데 CEO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무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 임원들하고 제가 볼 때는 그
그 고용주 측, 사용자 측 들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몇 년째 계류되고 있는 생활물류 뭐 환경이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차제에 그거 좀 현실 파악을 잘 해가지고 좀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택배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택배 근로자들이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고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지켜줄 건 지켜주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조금 더 이번 기회에 한 발 더 나아간 좀 개선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김연학 교수, 정용건 대표,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